네, 먼저 이 소식부터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갖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여야 지도부 오찬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먼저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이 자리가 성사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이 자리에서 과연 어떤 메시지들이 오갈까 참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관심이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만남도 화제가 되겠지만 지금 최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갈등 구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또 정청래 대표 사이의 어떤 그 어색한 만남도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좀 주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로 뭐니 뭐 정쟁보다 중요한 건 민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민생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단 우리가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은 이 한미 관세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것.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 비준을 안 해줘서 이게 통과가 안 된다라고 국회 탓을 하고 있지만 이 국회 탓이라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 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이 한미 관세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개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여야의 비준을 받아서 빨리 이게 통과가 된다면 지금 25%의 관세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 상황을 좀 줄이게 되면 아무래도 설날을 앞둔 시점에서 수입 물가들이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우리가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이 종합특검입니다. 이 종합특검의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잡음이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잡음이 있고 뭐 이 사람은 된다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청와대에 과도한 개입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검찰을 살리지 이 종합특검이라는 역사상 있어 본 적 없는 제도를 가져와서 야당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탄압을 지속적으로 지방선거 전까지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것은 이거는 명백히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 대표로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관세 협상 또 2차 종합특검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또 어떤 메시지들이 좀 오고 갈까요? 일단은 정청래 대표는 얼마나 가기 싫을까. 가기 싫은데 대통령이 밥 먹자고 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러한 분위기고 장동혁 대표를 이번에 부른 이유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장동혁 대표가 뭐 여러 가지 아젠다를 던졌지만 결국 그 문장 중에 하나가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 정부가 실패하면 국민들이 좌절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문장 때문에 장동혁 대표하고는 좀 오히려 더 잘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서 조국 혁신당 대표나 또 혹은 개혁신당 대표를 안 부른 이유는 다 불러야 되는데 다 부르면 다 부르고 이 선을 어떻게 정했냐면 결국 의석수인데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 전 의원이죠. 조국 대표가 요즘 SNS에 너무 대통령을 공격을 해놔가지고 불쾌했을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 불쾌하니까 안 불러서 둘만 부른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대통령의 메시지는 최근에 일관되게 나오는 게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국회가 입법을 좀 해달라. 근데 그게 뭐 장동혁 대표에게 하는 얘기겠어요. 결국 정청래 대표에게 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부동산 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코스피 5천 때문에 뭐 축포를 터뜨리고 있기는 한데 반면에 부동산 문제 정말 심각하거든요. 저희가 야당이어서가 아니라 역대급으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뭐 역대 정부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뭐 수도권의 청약 뭐 분양 원가가 뭐 20억에 달한다라는 그 뉴스가 속속 보이는 만큼 젊은 사람들이 이제 집을 구하지 못하는 상태로 지금 이르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금융자산의 과세라든지 부동산 문제 규제로 묶어가지고 자꾸 코스피 쪽으로 뭔가 이 금융자산을 돌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그 기조는 좋지만 한번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다시 안정화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야당 대표들이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제를 꺼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환율 문제도 그렇고 또 아까 우리 김금혁 우리 대변인이 말씀하신 관세 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그리고 공직자들의 선거 개입은 다시 한번 좀 야당 대표들이 경계했으면 좋겠어요. 강두구 최고위원이 잠깐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지운 것처럼 대통령실이 지금 노골적으로 뭔가 이 통합전당대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서 개입하고 있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마침 지방선거 이전이다 보니까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최고위원, 당무뿐만 아니라 이 공직자들이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주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게 좀 실질적인 좀 협치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에 그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내부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도 많이들 걱정해 주셨는데 정말 요즘 민주당 내 이 명청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번 정청래 대표가 추진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 불발되면서 친명계의 승리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요. 또 일각에서는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누가 반대파인지 명단이 한 번에 정리가 됐다. 이른바 공천 학살 리스트를 확정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합당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이현주, 강득구, 황명성 최고위원 등 친명계 의원 70여 명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모임을 만들면서 합당 하나 던졌더니 70명이 스스로 손을 들고 나왔다. 정 대표 입장에서 오히려 땡큐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남의 당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요. 집권한 지 8개월밖에 안 된 정당에서 이렇게 권력을 놓고 이전 투구를 벌릴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이른바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도 저는 좀 무모해 보이고요. 네. 굉장히 쓸데없는 정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참지 못하고 자꾸 숟가락을 얹는 조국 대표의 그 이른바 그 조신하지 못한 입도 저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을 비교할 때 개혁신당이 같은 뭐 보수 계열의 정당이라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개혁신당은 꾸준하게 그래도 어젠다를 던지거든요. 물론 이준석 대표라든가 개혁신당의 인사들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공격할 때는 우리도 사실 뭐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고 맞받아치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지만 네. 어쨌든 어젠다를 놓고 경쟁을 하고 뭔가 정책을 놓고 경쟁을 하는 건 저는 건강한 관계라고 봐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지금까지 존속해온 일에 뭐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의원도 없고 저는 뭐 황운하 의원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저 같은 정치 고관여자도 그 당에 누가 어떤 사람이 비례를 달았는지 잘 모르겠고 어떤 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왔고 그게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어젠다 선점도 못했고 정치적인 이슈도 발굴해내지 못하면서 그저 조국이라는 한 사람의 어떤 그 이름값에 기대고 있는 정당이거든요. 저는 이건 정당이라고 봐지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과 들어가려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코미디 같은 그 활극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권력을 잡는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 권력을 잡았으니 또 그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또 저렇게 분열을 하고 저렇게 정말 사실 그들이 벌리고 있는 이 권력 다툼은 민심과 혹은 민생과는 전혀 무관하거든요. 지금 막 당장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뭐 민생에 뭐 얼마나 큰 도움을 주겠습니까? 그게 뭐 지금 물가를 잡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당 대표라면은 지금 현실 우리가 설을 앞두고 정말 고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물가 걱정 이런 것들을 덜어드리는 것에 당력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우리한테 여당을 다시 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잘할 수 있거든요. 일단 뭐 그 이 모임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위한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네.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소 취소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쌍방울 쪼개기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좀 수사를 받다가 중단이 됐는데 그 일련의 재판부의 재판 결과에 의하면 대통령이 84조에 의해서 그래 그 재판을 안 받는 건 둘째치고 수사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소 취소는 형사소송법에 보면 1심 선고가 있는 거는 공소 취소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1심 선고를 한 거는 지금 공직선거법 문제나 위중교사 문제는 1심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1심 선고가 안 된 게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뭐 이런 격인 건데 이게 지금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산으로 가고 있는 게 결국 이 형사소송법도 개정을 해가지고 이거 1심 선고가 있으면 공소 취소 못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법 개정하겠다.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줘서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 이게 대통령에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만약에 친명계 의원들이 모였으면 다른 아젠다를 잡아가지고 정청래랑 싸워야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우리가 해소하자라고 하는 거는 이 사법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국민들의 좀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의원으로 하여금은 좀 일하기 편해졌죠. 일하기 편해졌고 조국혁신당에 지금 합당이라는 게 지방선거 끝나고 합당을 한다는데 조국혁신당에 있는 한 10명의 비례대표 의원들도 지금 이 70명 중에서 본인 지역구를 정하면 되니까 이 70명 중에 어디를 갈까 지금 고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정청래 대표의 어떤 반청 개파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고대 병법 중에 36개라는 게 있고 거기에서 타초경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풀을 쳐서 뱀을 놀라게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변죽을 울리면 적의 정체가 드러나게 한다라는 그 말인데 딱 지금 그 격인 것 같아요. 합당을 던지니까 이른바 친명 그리고 반청계를 자처하는 70명의 의원들이 지금 드러나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게 뭔가 공소 취소라는 어젠다로 묶여 있지만 사실은 공소 취소를 바라지 않는 의원들은 없을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 중에. 사실 공소 취소라는 그 주제는 페이크고 정청래 대표를 때리기 위한 어떤 한 특정 계파의 규모가 있는 개파의 탄생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계엄 때는 계엄을 반대한다라는 그 동기로 민주당이 하나로 묶여 있었지만 지금은 개파 간에 내지는 어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야욕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집권 8개월 만에 차기 대권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권력의 어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아마 지방선거가 끝나고 전당대회가 접어들면 진짜 이 개파의 갈등이라는 게 더 수면 위로 노골적으로 드러날 거라는 예견을 해봅니다. 네, 반정청래 세력의 결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청래 대표는 이번에 이제 1인 1표제를 관철하면서 당원 지지율 60%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친명계 의원 70여 명이 결정한 이 모임이 실질적으로 좀 견제 세력이 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의문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 70명이 어떤 명시적인 모임을 만들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칼집은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서운 거지 뽑아드는 순간 저게 칼이네 라고 보이면 대응 방안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인지 확인이 안 되고 마치 어떤 대규모의 친명 의원들이 집단 속에 남아있으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여야 누가 악은이고 누가 적군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수싸움이 복잡해지는 건데 다 튀어나와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저 정도 인원만 우리가 잘 견제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숫자가 보여주는 게 굉장히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청래와 박찬대 둘이 붙었을 때 박찬대 의원 캠프에 있었던 현역 의원의 숫자가 100명이 넘었어요. 명확한 친명계 100명 조직이었고 정청래 대표 쪽에 있던 사람은 12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름을 확실하게 올린 사람들 그러니까 앞으로 난 친명의 타이틀을 달고 민주당 내에서 정치를 할 거야 라고 선언한 사람의 숫자가 지금 70여 명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30명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 30명은 지금 정중동, 그러니까 이게 좀 지켜보는 행보를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현 시점에서 친명을 꺼내놓고 활동하는 것이 득이 될까 실이 될까에 대해서 아직 판단이 안 서가지고 지금 이름을 안 올린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결국은 전체 민주당 의원 162명 중에 70명만 나왔다. 그럼 나머지 한 92명 정도는 그러면 친정청래계인가라고 인식될 수 있는 거예요. 정청래계가 우린 정청래계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름을 걸고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나머지 숫자들을 다 자기네 편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 봤을 때는 정청래 대표가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쉽지 않겠다. 이제 남은 다가오는 8월에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가 다시 출마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 일기토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또 여기서 하나 짚어볼 대목이 좀 있습니다. 강득구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다가 바로 비싹했는데요.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 대통령의 입장은 통합에 찬성이다. 현 상황에서 지방선거 후 합당을 하고 통합 전당대회로 가는 것이 대통령 바람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대통령실이 합당과 연동된 이벤트까지 기획했다. 이런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이걸 두고 민주당이 과거 윤석열 정부의 당무 개입을 강하게 비판했던 것을 떠올릴 수밖에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논리대로라면 이거 현직 대통령의 당무 개입으로 볼 수 있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보셨어요? 김기현 대표가 그때 국민의힘에서 대표로 당선됐을 때 이진복 정무수석이 안철수 의원을 만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다가 민주당에서 일제히 당무 개입이라고 공격을 했거든요. 총공세를 했죠. 이 사건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는 거라고 봐요. 강두구 최고위원이 정무수석을 통해서 대통령의 바람을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게 매우 구체적입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통합전당대회를 통해서 합당을 하고 마침 대통령실도 합당이 된다면 그에 맞는 이벤트를 좀 우리가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진복 정무수석과 윤석열 정부 때의 사례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사례로 좀 보여지고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건 말고도 이현주 최고위원과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합당은 밀약설이다, 공격 소재이다, 당권 나눠먹기 지분 불가능하다라고 했었던 텔레그램 문자도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광범위하게 지금 이 집권 여당과 이 정부가 하나가 돼가지고 합당이든 당무든 좀 이렇게 저렇게 개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이거 정권이 끝나거나 아니면 정권 끄트머리에 특검 내지는 이게 크게 발목을 잡을 사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진 포인트가 지금 증거로 나타난 것이 전준철 특검에 대해서 추천을 했는데 방금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관계자에게 확인을 해보니 전준철에 대해서 이미 이성윤 최고위원한테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2차례 이상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는 거예요. 안 된다. 야, 안 된다. 걔 안 돼. 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추천을 했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방금 전에 언론 브리핑에서 뭐 청와대로부터 통화한 적은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통화한 적은 있지만 청와대가 전준철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는 않았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모든 만사에 청와대가 다 개입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추천하는 몫이나 뭐 당에서 흘러가는 몫이나 합당을 하냐는 이런 만사에 대통령실이 이런 거에 개입하고 있으니까 지금 관세 협상이 무너지고 있고 부동산 정책이 산으로 가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할 역할이 뭐 따로 정책적인 문제나 경제 문제나 뭐 외교 안보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에 관심 없이 권력 다툼에만 지금 있으니까 이게 산으로 가는 거고요. 한간의 해석에는 강두구 의원이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대통령의 입이라고 지금 해석되는 사람이 한준호 의원인데 한준호 의원 이제 경기지사 출마를 하게 되면 이제 다음 나다. 내가 대통령의 입이다라고 보여지기 위해서 일부러 올렸다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궁금한 거는 이거를 강두구 의원은 보좌관이 잘못 올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내용을 보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홍익표 수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편차가 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보내는 메시지거든요. 그렇지. 이게 총리한테 보내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실에 누군가한테 보내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대통령실이 이벤트를 만약에 한다면 어느 정도 성대하게 할지 뭐 아니면 아예 못 할지 이거 이벤트 안 하게 되면 강두구 의원이 거짓말한 게 되는 거고 이벤트를 하게 되면 역시 강두구가 맞았네 이게 되는 거니까 다음 주까지 포인트가 이어가는데 어쨌든 당무 개입은 확실하고 대통령실 이런 거에 좀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당 내부 권력 다툼이나 그런 혹은 아니면 다른 국회에서 추천하는 몫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대통령실이 할 역할을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김어준 TV에서 거의 그 대통령의 싱가포르 일정까지 오픈하는 마당에 지금 이런 거 신경 쓸 틈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또 이런 와중에 조국 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조국 대표는 지방선거 후에는 통합의 의미를 확인하고 내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하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양당은 진심으로 상호 신뢰와 존중을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좀 이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상호 신뢰와 존중을 강화한다는 표현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 합당 움직임에 제동을 건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합당은 하되 지선 이후에 합당을 해라라는 가르마를 타줬는데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면 지선은 치러된다는 얘기예요. 조국 혁신당의 이름으로. 그러면 조국 혁신당 이름으로 후보를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도 고민거리고 생각을 해보면 합당을 했을 때 조국 혁신당이 유리하려면 최대한 많은 지분을 가지고 합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흡수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자기들 몫으로 떼어주는 게 있어야 합당의 명분이 생기고 조국 혁신당 당직자라든가 혹은 뭐 당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설명할 소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그러면 만약 후보를 내게 되면 민주당과 싸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뭐 광주라든가 이런 뭐 남도, 전라북도 이 지역에서는 사실상 조국 혁신당이 지금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죠.
합당을 염두에 두고 후보를 안 내게 된다면 지선 이후에 사실 조국혁신당은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선거에 후보를 안 내는 정당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합당을 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흡수 병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진짜 뭐 요구할 수 있는 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파일을 키워서 합당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전력을 다해서 싸운다면 내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선거 과정에서 특히나 호남 지역에서는 내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상이 여물지 않은 상태에서 8월 전당대회를 맞이하고 합당을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합당에 대한 모든 건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합당은 끝이 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합당이 결렬이 됐잖아요. 근데 합당의 제안도 그리고 파기도 지금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평소 같았으면 조국 대표는 화를 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다른 당이라고 대입을 했을 때 아마 열이 받아서 뭐 1시간 내에 페이스북을 한 10개는 올렸을 겁니다. SNS에 참지 못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이후의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찾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톤 조절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합당은 결렬됐지만 그래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 연대까지는 포석을 둔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아마 조국혁신당 당적으로 출마하게 된 후보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이 그걸 겁니다. 어차피 합당될 건데 왜 찍어줘야 돼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럼 뭔가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조국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에 최대한 몸값을 올려가지고 12명의 비례의석이 지역위원장이라도 맡으려면 지금 몸집을 불려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단체장 후보가 한 명이라도 더 조국혁신당의 당선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합당을 예고해버렸으니 그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최대한 선거 연대해가지고 호남 지역에서 내지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우리 후보들한테 기회를 주라라고 하는 그런 포석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이건 별도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할 거면 경상보조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억이 넘는 금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합당될 거 민주당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토해내시라 네.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그 조국혁신당이 깨갱했잖아요. 조국 대표가 이제 나중으로 미루자라고 하면서 약간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무적인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세게 나갔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전국에 보면 선거를 보면 총선도 그렇고 지선도 그렇고 구도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붙었을 때 정의당이 튀어나와가지고 굉장히 근소 차이로 더불어민주당이 졌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재섭 그 국회의원도 거기 정의당 후보가 있어가지고 아마 한 안규령 후보자랑 차이가 1000표가 안 났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전국적으로 지방선거는 더 많아요.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엄청 많은데 조국 신당이 합당 안 해? 그럼 우리 전국적으로 후보 다 낼 거야. 우리 다 낼 거야! 라고 하면 이제 다시 또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그래 조국 너를 그러면 어디에 공천을 줄게. 너를 개항을 해줄게. 혹은 부산에 줄게. 혹은 너네 최고위원 중에 우리가 이미 그 이른바 밀약설 합의서를 지금 미리 만들어 놓자라고 할 텐데 지금 너무 손쉽게 그동안 대통령에 대해 쏴대다가 너무 손쉽게 고개를 숙인 거에 대해서 또 다른 미략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이게 그러면 지방선거 끝나고 과연 합당이 이 수순으로 갈 것이냐. 지방선거 끝나면 다시 또 새로운 판이 짜여집니다. 김민석 총리가 다시 튀어나올 거고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청래 대표의 책임을 묻니 안 묻니 얘기가 또 나올 것이고 다시 또 판을 짜면 그때 가면 합당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때 합당을 할 이유가 없고 아마 2027년까지 합당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 총선에 되면 이제 조국혁신당의 한 10명의 의원들이 비례대표에서 지역구 어디로 갈까 이런 결정 때문에 합당이고요. 뭐 개중에 만약에 강선우 지역구나 김병기 지역구나 지금 비어있는 지역구가 많이 숭숭 생긴다. 서울시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만약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고 하면 2027년 재보궐이 있어서 그거 앞에 두고 합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전에는 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이겨도 문제, 져도 문제일 것 같아요. 이기면 정청래 대표는 힘이 세집니다. 봐라, 내가 이끈 첫 이 선거에서 전국 규모 선거에서 내가 이겼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정청래 대표를 끌어내려야 된다는 명분이 좀 많이 사라지게 되겠죠. 또 지면 또 지는 거대로 또 타격이 있어요. 이제 임기 8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을 전면에 내건 선거에서 졌다 이러면 진짜 바로 레임덕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상황인데 그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식들이 너무 아마추어 같아요 지금. 네, 또 지선 후에는 새로운 판이 짜여질 것이다. 그 이후 합당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과연 뭐 좀 지선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걸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내 명천대전 내부 분열 상황 좀 짚어봤는데요.